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금리가 내려가는데 왜 당신의 대출 이자는 그대로일까요? 왜 예금, 이자만 먼저 뚝 떨어졌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변화가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기회가 될 수도,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2024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3.5%에서 시작해 2025년 들어 두 차례 인하했고 2026년 현재 기준금리는 3.0% 수준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역시 2024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금리 인하 시대 개막이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의 통장에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30대 직장인 이대리가 있습니다. 작년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변동금리로 대출 3억을 받았죠. 금리가 높을 때 받아서 이자만 월 150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금리 인하 소식을 듣고 이대리는 기대했습니다. 이제 이자 부담이 줄겠네. 그런데 이상합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대출 이자는 거의 안 떨어졌습니다. 반면 비상금으로 넣어둔 정기예금, 이자는 벌써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대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이자도 내려간다고 하지 않았나? 왜 내 대출만 안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더 고민이 생깁니다. 지금 예금 깨서 대출 일부 갚아야 하나? 아니면 그냥 두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야 하나? 사실 이대리처럼 고민하는 분들이 지금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금리 인하의 진짜 의미가 뭔지, 왜 예금 이자만 먼저 떨어지는지, 그리고 당신의 자산 유형별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리 인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는 쉽게 말해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입니다. 이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은행들이 돈을 더 싸게 빌릴 수 있으니 이론적으로는 시중에 풀리는 대출금리도 내려가고 예금금리도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예금금리는 빠르게 떨어지는데 대출금리는 천천히 떨어지거나 아예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은행의 비용 구조입니다. 은행은 예금으로 돈을 모아서 대출로 돈을 빌려주며 이자 차이로 수익을 냅니다. 그런데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금 금리는 빠르게 내리지만 대출 금리는 최대한 천천히 내리려고 합니다. 이게 은행의 마진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대출 상품의 종류입니다. 고정금리 대출은 금리 인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변동금리 대출도 코픽스나 CD금리 같은 기준금리에 연동되는데 이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천천히 반응합니다. 특히 가상금리라는 게 붙는데 이건 개인의 신용도나 담보 가치에 따라 정해집니다. 금리가 내려가도 가상금리는 그대로니까 체감 효과가 적은 겁니다. 세 번째, 시차 문제입니다. 기준금리가 발표되고 실제로 시중금리에 반영되기까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특히 대출금리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시장 유동성, 경쟁 상황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무조건 예금 깨서 대출 갚는 게 이득이다.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떤 자산을 갖고 있고 어떤 대출을 쓰고 있는지에 따라 최적의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금리 인하 국면에서 각 자산별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금과 적금입니다. 금리 인하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예금자입니다. 기준금리가 1% 떨어지면 정기예금 금리도 보통 0.5%에서 1% 떨어집니다. 2023년 고금리 시절 연 45% 받던 예금 상품들이 지금은 3%대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함정은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을 재가입하면 금리가 확 떨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금으로는
돈이 안 불어나네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대출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 부담이 점차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고정금리 대출자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고금리 시절에 고정금리로 묶였으니까 금리가 내려가는데도 높은 이자를 계속 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고라도 대출을 갚고 새로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생각보다 크고 신규 대출 시 가상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입니다.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틔워줍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실수요자들의 매수 여력이 커지고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금리만 보고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사면 나중에 다시 금리가 오르거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이중 타격을 입습니다. 네 번째, 주식입니다. 금리 인하는 주식 시장에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면 투자와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예금, 금리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주식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장주, 기술주, 배당주가 수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라면 주식 시장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미국은 금리를 내렸지만 경기 둔화 우려로 주가가 출렁였습니다. 다섯 번째, 채권입니다.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자는 채권입니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기존에 발행된 높은 이자의 채권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초기에는 장기 국채나 회사채에 투자하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금리가 이미 많이 내려간 상태라면 추가 하락 여력이 적어 채권 투자 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까요? 여기에는 심리적 요인이 작용합니다. 바로 손실 회피 편향과 현재 편향입니다. 사람은 손실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예금을 깨면 당장 이자 수익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망설입니다. 대출을 갚자니 현금이 줄어드는 게 불안합니다. 주식에 투자하자니 떨어질까봐 두렵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확증 편향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입니다. 금리 내려가면 부동산 오른다더라는 말만 믿고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주식은 위험하다는 생각만 하고 현금만 쌓아둡니다. 하지만 자산 배분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몰빵하면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산 유형별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금 적금 중심 자산가라면 지금 당장 만기 도래 예정인 상품들의 만기일과 금리를 체크하세요. 만기가 돌아오면 같은 은행에서 자동 재가입하지 말고 다른 금융사 금리를 비교하세요. 저축은행이나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예금에서 빼서 채권형 펀드나 배당주 ETF 같은 안정적인 투자처로 분산하는 걸 고려하세요. 예금만 고집하면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동금리 대출자라면 대출 금리가 어떤 기준금리에 연동되는지 확인하세요. 코픽스인지 CD금리인지 은행 자체 기준인지 체크하고 금리 인하 효과가 언제쯤 반영될지 따져보세요. 만약 6개월 이내에 반영된다면 기다리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 걸린다면 대환대출을 고려해보세요. 다른 은행이 더 낮은 금리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단, 중도상환 수수료와 신규 대출 수수료를 꼼꼼히 계산하세요. 세 번째, 고정금리 대출자라면 지금이 대출 구조 재조정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면 중도상환 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상환 수수료, 신규 대출 조건, 향후 금리 전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비교 공시 사이트에서 대출 상품을 비교해보세요. 네 번째, 부동산 투자를 고려 중이라면 금리 인하 초기는 관망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과열되기 전에 실수요 중심으로 접근하세요. 특히 전세 대신 월세 전환이 늘어나는 구간이니 월세 수익형 부동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대출은 금물입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월소득의 40%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주식 투자자라면 금리 인하 수혜주를 주목하세요. 금융주, 건설주, 2차전지, 반도체 같은 성장주, 그리고 배당주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단기 변동성을 대비해 분할 매수 전략을 쓰세요.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36개월에 걸쳐 나눠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 동향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한국만 금리 내리고 미국이 안 내리면 환율이 오르고 외국인 자금이 빠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은퇴 준비 중이라면 지금이 채권 비중을 늘릴 타이밍입니다. 장기 국채나 회사채 펀드에 일부 배분하세요. 금리가 더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오르니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주 ETF도 좋은 선택입니다. 예금보다 높은 배당 수익을 받으면서 안정성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산 유형 공통으로 이번 주 안에 꼭 확인해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대출 금리 기준 확인. 내 대출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어떤 기준금리에 연동되는지, 가상금리는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은행 앱이나 대출 약정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예금 만기일과 금리 체크. 올해 만기 도래하는 예금이 있다면 지금 다른 금융사 금리를 미리 비교해 두세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활용하세요. 세 번째, 자산 배분 비율 점검. 내 자산이 현금, 예금, 주식, 부동산, 대출 각각 얼마씩 차지하는지 엑셀로 정리하세요. 한쪽으로 쏠려 있다면 위험합니다. 20대 30대는 주식 비중 4060%, 40대 50대는 3050%, 60대 이상은 2030% 수준이 적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금리 인하는 단순히 이자가 내려가는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자산 지도가 재편된다는 신호입니다. 예금만 믿고 있으면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고 대출을 방치하면 불필요한 이자를 계속 냅니다. 반대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금리 인하는 자산을 늘릴 기회가 됩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자산 구조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예금이 많은지, 대출이 많은지, 투자 성향은 어떤지에 따라 최적의 전략이 다릅니다.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지 마세요.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세요. 경제는 멀리서 보면 뉴스지만 가까이서 보면 내 통장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변화가 생기면 가장 먼저 당신 자산 관점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금리 인하 국면에서 어떤 전략을 쓰고 계신가요? 예금 유지, 대출 상환, 투자 확대, 금리 인하가 기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본인 자산 기준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